네, 78페이지입니다. 제4장 행정상 법률관계. 법률관계라는 용어는 먼저 나왔었죠. 법률관계는 권리나 의무와 관련된 관계다. 그러니까 권리 의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상대방한테 뭘 청구할 수 있는 그런 힘이고, 그리고 의무라는 것은 그러한 권리의 반대 개념으로서 상대방한테 뭔가를 이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법률 관계는 뭐 비단 행정 관계에서뿐만 아니죠. 원래는 이제 사적인 관계에서도 법률 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특히 행정 분야에서 문제되는 것을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행정상 법률 관계 종류가 78페이지 맨 아래에 나옵니다. 행정 조직법적 관계, 작용법적 관계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 조직법적으로는 행정 주체 내부의 관계가 있다. 그럼 행정 주체가 뭐냐 이거야, 여러분? 행정 주체. 행정권을 행사하는 주체를 행정 주체라고 하죠. 그럼 상대방 행정 주체 반대 개념이 행정 객체예요. 주체와 객체. 행정 주체의 대표적인 것이 국가입니다. 국가가 행정권을 발동하지. 그리고 공공단체의 대표적인 것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각종 공기업, 공사, 공단 이런 것들이 공공단체고, 그리고 공무를 수탁받은 사인, 그러니까 원래는 민간인인데 국가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았어.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이 처리하는 경우, 이들도 역시 행정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주체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국민이죠. 국민. 우리와 같은 개개인인 국민은 이들이 행하는 어떤 행정작용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행정객체. 근데 때로는 얘네 공공단체도 행정객체가 될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떤 공기업에게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되면 그 공기업은 이제 객체가 되는 거죠. 근데 국민이 훨씬 많은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행정상 법률 관계라는 것은 첫 번째로 왼쪽 페이지 맨 아래는 바로 이러한 행정 주체 내부의 어떤 기관들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라고? 조직법이죠. 조직법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행정 주체들 간에, 얘네들 간의 문제도 조직법적 차원에서 다룰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와 공공단체 또는 이제 국가기관 내부의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관계, 국무총리와 각종 장관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행정조직법이에요. 그리고 행정작용법 관계는 요거죠, 이거. 작용법. 행정주체가 행정객체에게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룹니다. 행정작용법적 관계는 이걸 권력을 행사할 때는 이제 권력관계가 되는 것이고, 권력을 행사하지 않을 때는 비권력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 힘이죠, 힘.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제재하거나 처벌하거나 아니면 강제집행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징집명령을 내렸어. 어떤 사람한테 징집명령을 내렸는데 군대에 안 와? 네. 그럼 어떻게 돼? 처벌받도록 돼 있죠. 병역법.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금을 체납해. 그러면 강제징수 절차로서 국가가 권력을 행사합니다. 그러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바로 권력관계에 관한 법률관계예요. 행정법이죠. 그 다음에 비권력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권력을 행사하지 않는 계약이나 나오죠. 공법상 계약이나 행정지도와 같은 것을 다루는 분야. 요걸 이제 비권력관계와 관련된 그러한 행정법이 됩니다. 왕왕 비권력관계를 관리관계와 혼동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는 얘기고 읽어보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 사법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나오죠. 사법관계.
우리는 지금 행정법을 하고 있는데요. 행정법을 하는데 행정법에도 사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법이라는 것은 민법과 같은 경우에요. 개인과 개인 간에 적용되는 법률이 왜 행정법에 적용될까? 때로는 사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사법. 쉬운 예로 국가기관이 이번에 어떤 국가가 뭐 건물이 하나 필요합니다. 그러면 국가소속 담당 공무원들이 건물을 지을 수는 없잖아요. 대개 누구에게 맡겨요? 바로 이쪽에는 건설회사. 건설회사는 국민의 하나지. 어떤 건설회사를 지정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 간에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어. 그러면 이러한 체결된 계약의 영역은 바로 사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지? 네,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됩니다. 자, 이렇게 사법 관계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행정상 법률 관계라고 해서 전부 행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8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81페이지에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행정법 관계 당사자라는 자. 요거 대충은 지금 먼저 말씀드렸어요. 행정 주체와 행정 객체로 이루어지고 있다.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는 주체와 객체인데 주체에는 어떤 자들이 있느냐? 일단 그 전에 구별 개념 거기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구별 개념. 우리가 대개 행정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행정기관은 행정 주체의 개념과는 다르다 이거야. 다르다 이거죠. 그 다음에 행정청과 주체의 개념도 좀 약간 다릅니다. 서울시를 예를 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있죠. 이 양반은 행정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청은 행정주체가 결정한 그러한 내용을 외부에다가 의사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를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번에 서울시가 무슨 결정을 내렸어. 그럼 이게 바깥에 외부에다가 공포되거나 하죠. 그때 공포되는 문서를 보면 맨 아래에 서울시장 박원순하고 도장이 딱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하죠. 그래서 서울시장은 행정청이고 여기 행정 주체로서는 서울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울시는 하나의 공공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시가 행정주체가 되는 것이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행정주체라고 안 해요. 행정청이라고 합니다. 요게 나중에 구별을 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저 뒤쪽에 우리가 행정소송 파트를 공부할 때 내가 서울시를 상대로 어떤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 제기할 때요. 피고란에다가 소송의 상대방이 피고야. 피고란에다가 서울시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이라고 쓰는 거예요. 서울시장. 소송의 대상은 피고는 이제 행정청이 됩니다. 자, 얘기가 길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의 개념과 다르죠. 81페이지 맨 아래 국가부터 설명합니다. 국가 행정주체의 대표적인 것이 국가다 이거죠. 국가 이야기가 나왔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그래서 공공단체가 나오는 거죠. 공공단체. 공공단체 종류가 있습니다. 82페이지 표로 정리를 해놨는데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대표적인 것으로서 일단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어떤 일정한 지역을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통치를 하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나눠집니다. 자, 보통지자체는 왜 보통이란 말 썼냐? 일반적인 자치를 한다는 얘기죠. 보통자치단체에는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가 나눠지죠. 그래서 광역단체는 이제 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 이렇게 돼요. 광역단체.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게 있죠. 경상남도, 경상북도. 그 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 있죠.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 여기까지가 17개가 광역단체고요. 그 다음에 수백 개의 기초단체가 있습니다. 이건 시군 자치구가 있어요. 이제 조심할 것은 읍이나 면, 동, 리 이런 거는 자치단체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요.
그리고 무슨 구라고 돼 있는데 명칭이 구라고 돼 있지만 자치단체가 아닌 구도 있습니다. 이른바 행정구인데 행정구. 우리 법상 50만 명, 인구 50만 명 이상인 경우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제주시나 서귀포시 같은 건 좀 특이한데 우리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라고 해가지고 제주도 전체가 하나의 광역단체예요. 광역단체고 그 안에 북쪽은 제주시, 남쪽은 서귀포시로 되어 있지만 이건 행정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아닙니다. 그냥 이른바 행정시입니다. 행정시. 편의상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정의 편의상. 그리고 자 공공조합이라고 있죠. 두 번째는 공공조합. 다른 말로 공법상 사단. 특정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립하고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구성된 단체다. 사람. 그래서 공법상 사단이 됩니다. 거기 사례들이 나오죠. 뭐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변호사들이에요. 그지? 변호사들은 민간인이죠, 민간인. 그런데 이러한 민간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라 할지라도 국가로부터 공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할 때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섭니다. 공인회계사회도 그렇고. 오른쪽 페이지에 가면 영조물 법인이에요. 특정한 행정 목적을 위하여 설립된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다. 공법상의 법인격이 부여된 단체다. 그래서 한국방송공사, 한국도로공사, 과학기술원. 아까 왼쪽 페이지에 공공조합과 영조물 법인은 약간 다른 개념이에요. 공공조합은 뭐 대한변호사협회처럼 그 회원이라는 개념 있죠. 회원. 그래서 이제 공공단체인데 이 영조물 법인은 그런 건 아니에요. 뭐 KBS에 무슨 회원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특정한 목적으로 해서 설립됐어요. 그리고 공적인 그 목적이라는 것이 공적인 목적이죠. 영조물 법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법상 재단. 공법상 사단이 있다고 한다면 재단도 또 공법상 재단이 있겠지. 재단이라는 것은 이 재산이 모여 있는 조합체를 말하죠. 재산의 집합체, 재산. 한국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이거는 그 구성원이라는 사원이라는 구성원의 개념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재산만 있는 것이. 그리고 괄호 4번이 바로 요겁니다. 괄호 4번에 공무수탁 사인. 사인은 그냥 민간인이에요. 일반 시민들인데 어떻게 이들이 행정주체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저러한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공무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렇다. 개인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보면 다음 페이지 나오는데 여러분 동네에 살고 계신 동네 보면 조그만 우체국이 있어. 보통 우편물 취급소라고 써 있죠. 그런 분들을 별정우체국이라고 합니다. 별정우체국장. 네, 84페이지 세 번째 줄에 나오잖아요. 별정우체국 업무를 수행할 때. 뭐 민영교도소도 있어. 우리나라에 저 경기도 어디에 한두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민영교도소. 민간인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면 이번에 그 땅콩 회항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항공보안법인가가 법이 개정됐죠. 더 강화했는데 그 법 개정되기 전에도 이미 이 그 비행기의 기장이나 승무원, 스튜어드 또는 스튜어디스 이런 사람들은 승무원이죠. 승무원들은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내에서 난동 사건이 벌어지면 체포할 수 있어요. 체포해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에 내리면 경찰서에다가 인계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할 때는 마치 공무원이 하는 행위와 똑같지. 왜냐하면 경찰관이 계속 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는 없으니까 승무원에게 그런 역할을 줍니다. 선박의 선장도 마찬가지예요. 선박의 선장. 우리 그 관련 법을 보면 만약에 배에서 난동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선장의 직권으로 이 사람을 가둘 수가 있어. 뭐 최장 7일인가 이렇게 가둘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일반인들끼리는 그렇게 가두면 안 되죠. 그럼 강금죄로 처벌받는데 선장들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무원 대신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이들을 공무수탁 사인. 충분히 알겠죠? 이런 분들을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그 공무를
공무를 처리하는 한에 있어서만큼은 행정주체의 지위에 서는 것이에요. 쭉 내려와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읽어보면 되시고, 오른쪽 페이지에 동그라미 9번 행정주체성 여부라고 되어 있는데 다수설은 아무튼 긍정설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긍정설에 입각해서 이거 설명하는 거죠. 공무수탁 사인도 역시 행정주체 하나다. 이것과 관련해서 동그라미 디귿에 중요한 판례 하나 있는데, 소득세 원천 징수자 사건. 소득세 원천 징수자. 일반 기업체에서 소득세를 1년에 한 번씩 내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월급에서 매달 일정 액수를 공제하고 월급을 주잖아요. 소득세를 미리 다 공제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가 직접 세무서에 찾아가거나 매달 소득세를 내야 되잖아. 그러면 월급 받을 때마다 조금씩 떼가지고 소득세를 국세청에 갖다 내고 그러면 상당히 불편합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미리 대신해서 이거 원천적으로 징수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바로 기업체죠. 기업 법인. 법인 이제 회계과에서 이런 거 다 처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득세를 징수하는 원천 징수하는 그 회사는 과연 행정 주체냐 이게. 어찌 보면 뭐 공무수탁 사인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공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판례 입장요, 위탁받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관련 법, 즉 소득세법이겠지. 소득세법의 내용을 그저 법상의 의무가 있는 자, 소득세 원천 징수할 법률적 의무가 있는 자가 그냥 법을 이행하는 행위지, 이걸 가지고 뭐 공무를 위탁받아서 처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이겁니다. 왜 이걸 인정하느냐 않느냐의 차이점은요 있어요. 차이점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소득세를 낸 것에 대해, 소득세 원천 징수 당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고 싶어.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고 싶을 때 누구를 피고로 해야 될까요? 만약에 소득세 원천 징수사를 행정주체로 보게 되면 이 민간 기업 자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세무서장을, 어차피 세금이라는 게 이제 국세청으로 들어간 거니까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을 피고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서장을 상대로 내가 냈던 소득세 원천 징수당했던 거 좀 돌려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주체. 왜? 세무서장 쪽이 그 국가라는 행정주체에 있는 자니까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 좀 가면 86페이지 가면 항고쟁송이라고 되어 있죠. 권리구제라고 해서 기업. 항고쟁송의 대상이 돼요. 지금 공무수탁 사인하고 있어요. 공무수탁 사인도 항고쟁송의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청이니까. 행정청이 역할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공무수탁 사인이 공무를 위탁하는 한도 내에서는 행정주체로서의 역할을 하죠. 마치 국가가 행위를 한 것과 똑같아. 국가 행위를 한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를 받는 국민이 있다고 한다면 국가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행정주체예요. 행정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그리고 공무수탁 사인이 있다라는 점 아시고, 그리고 그 상대편에 있는 자를 행정객체라고 부른다 이거죠. 87페이지 아래쪽입니다.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이런 말들이 나와요. 권리능력, 행위능력. 권리능력은 권리의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권리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만 알아도 돼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체, 권리와 의무의 주체. 사실은 우리가 권리 주체라고 한다면 먼저 이제 민법에 의해서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법 제 몇 조에 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즉 색상사,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요때 권리 주체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권리 주체여야, 즉 사람이 살아 있어야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 그러니까 계약서에 도장 찍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이름으로는 계약서에 도장이 안 들어갑니다. 그 사람은 권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죠. 그러면 우리 행정법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이러한 민법상의 권리 능력 원칙이 원칙적으로 권리 능력이란 개념이 권리 주체 개념이 권리 능력 원칙적으로 적용되는데, 다만
행정법과 민법이 미묘한 부분에서 다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의사자가 발생하죠.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서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승객들을 구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 그럼 국가가 이분들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표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표창을 하는데 지금 이건 행정법 영역이죠. 행정법 영역에서는 분명히 이게 대상이 될 수가 있단 말이야. 민법에서는 안 됩니다. 행위 능력, 법적 효과를 수반하는 행위를 스스로 완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합니다. 법적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행위 능력. 그럼 자, 어떤 사람이 이 시점에 어떤 사람이 말이죠. 5살, 5세 된 어떤 갑이라는 어린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얘는 권리 능력을 갖고 있기는 있죠. 그러니까 권리를 행사할 수는 있어. 그렇지만 혼자서는 독단적으로 무슨 법률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얘는 법정 대리인, 뭐 친권자나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해줘야만 돼요. 동의를 해야만 얘가 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어. 원래는. 그렇죠. 왜냐하면 법률적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 애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면 혹시 뭔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이러한 행위 능력, 이렇게 얘네 무능력자 같은 사람을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요. 제한 능력자. 민법은. 미성년자. 이 밖에도 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라고 해서 행위 능력을 완벽하게 100% 행사할 수 없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건 이제 민법의 이야기고요. 행정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행정법의 세계에서도 이러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될까? 그러면 미성년자는 행정법적인 권리 행사는 전혀 할 수 없느냐? 예. 자, 결론. 행정법은 개별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물론 원칙적으로 민법상에 이러한 행위 능력 제한 규정이 들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개별법이 예외를 두고 있다면 그 예외가 적용됩니다. 진짜로 예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편법에는 미성년자도 우편물 발송 행위를 할 수 있어. 이 우편물 발송 행위, 즉 뭐 등기를 신청해가지고 등기로 막 보내잖아요. 우편물 등기로 보내는 이게 법적인 행위예요. 사실은. 근데 미성년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우편물을 보낼 때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서 보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88페이지에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이란 말이 나오죠. 법률 요건과 법률 사실. 자, 행정법규가 직접 개인에게 행정상 의무를 과하거나 일정한 공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그 행정법규와 행정법상의 법률 효과가 발생합니다. 무슨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국민건강보험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일정한 행위 등을 통해서 또는 일정한 사실들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행정법 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을 법률 요건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원인에 해당하는 것이야. 이런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요. 결과가 무엇을 법률 효과라고 합니다. 그죠? 법률 요건. 그러니까 법의 세계에서는 이런 식으로 막 불러요. 뭐뭐 하면 뭐뭐하다.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어떤 일정한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쪽에 있는 걸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이렇게 일단 불러요. 그런데 요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들 있죠. 하나하나의 사실들. 요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원인 쪽에 법률 사실. 좀 추상적이죠. 좀 이따 예를 보겠습니다. 법률 사실. 근데 이 법률 사실을 또 크게 나누면 용태와 사건으로 나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용태와 사건. 법률 사실은 종류가 용태가 있고 사건이 있어요. 용태는
용태는 일단 그 개념이요. 정신작용이 개입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네, 인간의 어떤 정신작용이 개입돼서 나타나는 것이 용태고, 그렇지 않은 것은 사건이에요. 법률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정신작용이 개입되지 않고 어떤 법적인 효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 사망. 이런 거. 생사의 문제는 내가 뭐 죽고 싶다 해서 죽고, 물론 자살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건 신의 영역이죠. 이 사람의 목숨이 다한다는 것은 인간의 정신이 개입된 게 아닙니다. 하나의 자연 현상이지. 태어나고 죽는 문제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건축물이 만약에 뭐 지진이 일어나서 건물이 멸실됐다든지. 그리고 기관이 경과했다든지. 이거는 정신이 개입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사건이라고. 정신작용이 개입되는 것을 용태라고 합니다. 이 용태는 뭐 내부적 용태, 외부적 용태 있어요. 이 파트는 여러분이 이제 민법 총칙을 공부하실 때 할 겁니다. 거기서 똑같이 나누는데 정신작용이 개입이다. 우리 행정법령에서 예를 들면 뭐 허가를 신청한다. 정신작용 없이 허가가 신청됩니까? 내가 구청에 가가지고 내 영업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의사 표시를 하니까 허가가 나오죠. 허가를 신청한다는 거는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나 영업하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하는 거예요. 투표를 한다든지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어때요? 투표를 한다, 신고한다. 이런 어떤 정신작용이 개입하죠. 이런 걸 용태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일정한 효과가 발생해요. 보세요. 예를 들면 어떤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신 분이 행정사로 직업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돌아가셨어. 사망했어. 뭐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행정사 면허는 없어지죠. 그 사람은. 그래서 실효됐다고 하는데 행정사 면허는 실효됩니다. 그 실효됐다는 건 법률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법률 효과. 내가 허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허가 신청이라는 건 이쪽에 있는 거지. 이쪽에 있는 게 아니겠죠. 내가 허가 신청을 했고, 그리고 관계당국이 나에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나는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법률 효과 쪽이잖아요. 잘 구별해야 돼요. 요건이 아니죠. 사람이 죽었다. 이건 요쪽이에요. 그치? 건물이 멸실됐어? 네. 건물이 멸실된 건 요건이고, 그러면 부동산 등기부에 이른바 멸실 등기가 이루어지겠죠. 말소 등기. 자, 말소 등기. 네. 건물이 멸실돼서 그냥 말소 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기간이 경과했어? 어떤 사람이 19년을 살았어. 19년. 태어나서 19년을 살았다. 19년이라는 기간이 경과되면 성년자가 되죠. 그지? 성인이 되지. 성인이 된다는 건 효과. 예, 충분히 아시겠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정의를 내리면 이러한 법률 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우리가 법률 사실이라고 합니다. 법률 사실은 용태와 사건으로 구별되고요. 그리고 이 법률 사실과 요건의 관계를 보면 한 개의 법률 사실이 한 개의 법률 요건을 이루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개의 법률 사실이 모여서 하나의 법률 요건을 이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과 같은 경우는 하나지요. 사망이라는 어떤 법률 사실이 있으면 바로 면허 실효라는 게 나타나. 근데 요런요. 허가 신청만 갖고는 영업 못하죠. 허가 신청과 허가라는 법률 사실 두 개가 있어야 법률 효과가 발생한단 말이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89페이지에 봅니다. 첫 번째 기간이라고 나오는데, 기간. 이건 이제 행정법상 사건의 하나다. 기간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부터 어느 시점 사이의 시간을 말하죠. 기간. 대개 뭐 1년, 2년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게 기간이에요. 기간을 이제 우리 법률 관계에서는 기간을 계산하는 게 중요해집니다. 계산하는 경우가 중요해서 이 계산 방법에 관한 민법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요. 민법 적용 나오죠. 여러분 아마 배우실 거예요. 그죠? 민법 총칙 파트에 보면 155조, 150조쯤에 가면 기간 계산 조문이 한 10개 정도 있나요? 쭉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대원칙이야. 원칙. 따라서 행정법에도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게 되면 당연히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 민법.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민법에는 어떤 식으로 규정되어 있을까요? 먼저 기산점. 그러니까 기간 처음 시작되는 시점을 말했죠. 만일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하면 이 말은 이거죠. 가령 3월 이렇게 정한다는 거야. 또는 3일, 3주, 3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3일.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시간이 오후 3시라고 합시다. 네, 오후 3시에 말을 하는 거야. 자, 오늘부터 3일. 지금부터 3일. 이렇게 되면 이 오늘이라는 건 여기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이걸 초일 불산이 번칙이라고 합니다. 기간 계산할 때 초일이 뭐야? 오후 3시부터 언제까지예요? 밤 12시까지죠. 그러니까 24시. 밤 자정. 이때까지는 이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3일은 오늘 밤 0시부터 카운트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0시부터. 그러나 이제 시분초로 정할 때는 뭐 바로 산입되죠. 지금부터 5시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오후 3시에 말을 합니다. 오후 3시에 말하는데 지금부터 5시간. 그러면 오후 8시까지지. 그지? 그때는 당연히 초일 불산이 번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기 당구장 펴시는 것처럼 예외적으로 초일이 산입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된다. 기간이 오전. 예를 들면 지금이 뭐 10월 5일이다. 10월 5일이에요, 현재. 근데 이때 말을 합니다. 10월 5일, 그러니까 오후 3시에 또 말을 한다고 합시다. 10월 5일 3시에 말을 하기를 10월 8일부터 3일간 이렇게 얘기할 때는 10월 8일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10월 8일 몇 시라는 거야? 0시부터라는 얘기죠. 10월 8일. 그러니까 이때는 10월 8일이 초일이잖아. 초일. 초일인데 10월 8일 0시부터니까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불산입이 아니라 산입입니다. 그게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오전 0시부터. 그 다음에 연령 계산할 때도 만일 요때 태어난 사람 있죠. 10월 5일 날 오전 9시에 출생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2016년 10월 5일 날 오전 9시에 출생했어. 이 사람은 언제 성년이 되는 거 하니? 언제 성년? 예. 지금 현재 19살이 성년이죠. 그럼 19을 더하면 2035년 10월 5일 오전 0시가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성년이 됩니다. 성년. 5일날 태어났는데 5일 오전 0시면 이날이 언제예요? 생일이죠. 생일이 결국은 이거지. 생일. 자기 생일날 성년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초일을 산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만약에 초일 산입을 안 하게 되면요, 10월 6일 오전 0시가 되어야 비로소 성년이 되는 건데, 그럼 이상하죠. 성년. 자기 생일날 성년을 맞이하도록 계산하는 게 좋겠지. 그렇기 때문에 연령 계산할 때는 집어넣습니다. 기타 민원 사무 처리 기간 다 들어갑니다. 뭐 구속 기간 같은 것도 있어요. 만약에요, 오후 3시에 재판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아서 교도소에 들어갔어. 그날 바로. 그러니까 오후 3시에 교도소에 들어간 사람은 징역 3년을 계산할 때 그 교도소에 들어간 날도 하루를 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구속기간 같은 경우가 예외적으로 들어간다고요. 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종료점 나오죠. 기간을 일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다. 여기 되면 기간의 말일이 종료되면 종료된다. 말일이 종료된다는 말은 밤 12시예요. 그날. 예. 만약에 그 말일이 오늘이다. 그럼 지금 시점이 지금 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밤 12시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몇 월 며칠까지 돈을 주기로 한다라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날 밤 12시까지만 돈을 주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막 공무원들 근무 시간, 공무원들 저녁 6시면 퇴근하지. 공무원들 근무 시간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날이 종료되는 때입니다. 다만 그 말일이 일요일 기타 공휴일일 때는 그 이 길에 만료된다. 네. 하필 계약 기간 말일이 혹시 일요일이야, 일요일. 그럼 그대로 24시간 연장돼서 월요일 날 종료됩니다. 월요일 날 밤 12시. 알겠어요? 이렇게 됩니다. 역산도 마찬가지예요. 기간 계산할 때 거꾸로 계산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90페이지 갑니다. 90페이지. 보면 시효. 시효라는 것은 이제 법률 용어예요. 시효. 시간 할 때 시자를 써가지고 시효인데, 이건 일정한 사실 상태가 오랫동안 계속되면 그 사실 상태가 진실한 법률 관계에 합치되는 것인지를 묻지 않고, 그 계속되어 온 사실 관계를 존중해서 법률상의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 그러니까 진실하지 아니한 어떤 상태를 결국은 진실한 법률 관계로 인정하는 제도. 이게 시효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옵니다. 정의롭지 못한 결과가 나와. 일단 하지만 법적인 관계가 일정한 기간 오랫동안 이렇게 계속된다고 한다면 이 법률 관계의 안정성, 계속성이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결국은 진실하지 아니한 사실을 진실한 것처럼 법적인 의미를,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가 있다. 예. 원래 이것도 시효제도도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법에 만일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일반법인 민법의 내용이 적용돼요. 일단 교과서 순서를 살짝 바꾸겠습니다. 제 책에 공물의 취득시효가 있고 그 다음에 소멸시효가 있죠. 그런데 먼저 소멸시효를 합니다. 편의상, 학습의 편의상 그래요. 그래놓고 뭐라고? 취득시효. 취득시효가 있는데 민법에서는요, 원래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행정법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행정법에서는요, 공물이 문제가 됩니다. 공물. 공적인 용도에 제공된 물건들을 공물이라고 해요. 나중에 배웁니다. 공물. 가령 뭐가 있어요? 정부 청사 같은 거. 정부 청사 건물, 이게 공물인데 이걸 취득할 수 있느냐 문제예요. 일단 소멸시효는 일정한 여기 기산점이라고 하는데, 기산점으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흐르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러면 이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완성.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얘기는 권리가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그러한 권리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하고 권리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치 이 권리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취급됩니다. 소멸시효의 대표적인 게 이제 금전채권은 어떻게 될까요? 금전채권. 내가 돈을 빌려줬어. 요때 말이죠. 돈을 빌려줬어. 그리고 미안해요. 다시. 돈은 먼저 빌려줬고 갚는 날이 있겠죠. 갚는 날. 돈은 요때쯤만 빌려줬을 거야. 그래놓고 가령 너 뭐 1년 후에 갚아.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그 날짜가 왔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채권자는 돈 달라고 추궁할 수 있어. 요 1년이라는 기간 줬기 때문에 기산점이 되기 전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요. 기다려줘야지. 근데 자, 요때부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독촉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을 권리를 만약에 행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이러한 채권은 없어집니다. 이게 소멸시효 제도예요. 그래서 이 민법은 원칙적으로 금전채권은 10년을 원칙으로 한다 이거야. 10년 이렇게 금전채권은. 다른 채권들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
가령 학원의 등록금 이런 거 때, 여관을 이용했을 때 여관 사용료. 그다음에 연예인들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다음에 출연료를 받는 문제. 그래서 이 채권의 종류는 굉장히 많겠죠. 그래서 채권에 따라서 각각 뭐 5년짜리도 있고 3년짜리, 1년짜리 다 있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거는 민법이었죠. 지금 우리가 행정법 이야기를 할 때 공법상 금전 채권은 5년으로 합니다. 공법관계, 요건 10년인데요. 공법관계는 5년이다. 공법관계는 사법관계와 달리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서요. 우리 법은 뭐 국가재정법이나 국가회계법에는 예산회계법 이런 데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되는 거예요. 이렇게 알면 돼요. 지금 뭐부터 설명드렸어요? 91페이지부터 설명드렸죠. 기타 92페이지로 넘어가면 92페이지에 동그라미 3번 보니까 시효 중단 이런 말이 나오죠. 네. 시효 중단 제도도 원래 민법상 제도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불리한 사람은 채권자예요. 채권자. 자기 권리를 잃어버리니까. 따라서 어느 일정한 시점에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어. 이 말은 시효 중단시키면 그때까지 진행되었던 요 기간은 없어집니다. 없어져. 그러면 시효 중단되는 순간부터 다시 요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그래야만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걸 막고자 하는 어떤 사람이 일정한 행위를 하면 시효가 중단된다는 얘기야. 우리 민법에는 시효 중단 사유를 3가지를 놓고 있어요. 재판상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 이렇게 3가지. 승인. 그러면 이러한 원리가 우리 공법상에도 어때요? 적용된다는 얘기죠. 공법상에도 채권자가 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소멸시효를 먼저 했고요. 앞으로 다시 나옵니다. 90페이지에 오시면 저 밑에 있는 2번 공물의 취득시효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취득시효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민법상 얘기합니다. 민법상 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취득시효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타인의 토지라고 한다면 타인의 부동산.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야. 어떤 사람이 타인의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그다음에 공연하고 평온하게 일정한 기간 동안 부동산은 아마 20년일 거예요. 20년 동안 점유를 했다. 이렇게 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점유. 그래서 점유는 사실상 지배를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뭐 가건물을 짓고 산다거나 이렇게. 그러면 이 부동산은 일정한 기간이 이렇게 지나면 취득 시효 기간이 완성된 거예요. 취득 시효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등기를 이 사람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면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민법에 나오는 취득 시효 제도예요. 취득 시효. 자, 이번에는 공법상 그러니까 행정법상 공물을 취득시할 수 있느냐 이거야. 여기 만약에 정부 청사가 있었어요. 광화문에 정부 청사가 있어. 근데 어느 날 공무원들이 이제 다른 데다가 청사를 건축해서 지어놓고 거기로 다 이사를 나갔어. 그래서 이 건물이 막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갑이랑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소유의 의사로 공연하고 평온하게 20년 동안 점유를 하면 등기를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하면 이 정부청사가 이 사람 것이 됩니까? 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되느냐 안 되느냐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요. 공물에 관해서 법률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해석의 문제인데 우리 대법원이 분명히 말을 합니다. 이 공물이라는 것은 공물이 용도 폐지되었을 때 용도 폐지가 됩니다. 즉 정부청사가 아니다라는 어떤 선언이 용도 폐지예요. 정부청사 관리부처가 행정자치부거든요. 그 행정자치부에서 어느 날 이 광화문 청사는 더 이상 정부청사가 아닙니다라고
국민을 상대로 뭐 고시나 공고를 하겠죠. 그러면 그게 용도 폐지인데 용도 폐지한 다음에 이런 행위가 있으면 가능해요. 그죠? 용도 폐지가 되면 이것은 더 이상 공물이 아니거든요. 이른바 일반 재산이 됩니다. 예전 용어로는 잡종 재산이라고 하지. 일반 재산이 되면 어때요? 취득 시효가 가능하다. 그치? 이게 핵심이에요. 요거는 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공물이란 것은 용도 폐지가 돼야만 일반 재산이 되고 따라서 상대방이 취득 시효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지금 건물을 예를 들었는데 공물 중에는 뭐 갯벌 같은 게 있을 수 있죠. 갯벌, 뭐 하천 이런 것도. 그럼 이게 이제 이른바 공유수면이에요. 공유수면 해가지고 이 자체는 공물이에요 원래. 근데 만약에 요것이 갯벌이나 하천에 뭐 물이 말라버렸어. 물이 말라버리면 그냥 보통 땅이 되어버리죠. 땅이 되어버리면 거기다가 또 누군가가 가서 이렇게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로 막 거기다 건물을 지어놓고 막 산단 말이야. 그러면 취득시효 할 수 있느냐 문제인데 이것도 판례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이것도 역시 현재 공유수면으로서 공물이니까 이걸 관리하는 관리청이 용도 폐지라는 행위를 그래야만 이것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공물이 뭐 사실상 공물로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취득시효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막 나와요. 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어디까지 한 거예요? 지금 93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93페이지에 이제 아래쪽에 제척기간이라고 나오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